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은 집권 상반기에 군사정부 산업정책을 계승하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죠. 군사정부는 신산업을 육성을 하죠. 중화공업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IT 산업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서비스 산업도 육성을 하죠. 수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게 의료산업이다. 그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하죠. 성형기술, 치과기술, 그래요.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국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원전 산업은 군사정부가 이제 육성을 시작했죠. 근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자 수출을 시도해서 또한 성공을 시키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반기의 산업정책은 바뀌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명박의 산업정책은 2008년에서 2010년 상반기와 2011년에서 2012년 하반기로 나누어진다. 상반기에는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하여 실시했다.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바뀐다. 성과가 안 나온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앞에서 말했죠. 생산비에 문제가 생겼다. 한국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 국내에 투자를 잘 안 하고. 또 다른 조건은 뭔가요? 이때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 부분도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성과가 잘 안 나오자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한편 2000년대에 이르면 한국 시장 역시 제법 커졌고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상대로 투자를 증가시킨다. 내수 시장에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당시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 대부분 중소상공업자들이었다. 중소상공업자들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를 했죠. CJ그룹, 롯데그룹은 각각 CJ, CGV, 롯데시네마를 설립하여 극장산업에 진출했다. 최신시설, 다관람실에 소비자들은 환호했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던 극장은 몰락했다. 통상 기존의 극장은 한 개의 상영관만 운영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경쟁력이 없었다. 노후화되어 경쟁력이 없었죠. 새로운 형태의 극장이 등장하자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연간 관객 수는 약 5천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관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객 수 덕분에 영화 산업 역시 크게 발전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겠죠. 다관람실이니까 상영관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 영화를 이렇게 상영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다관람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 2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죠. 2003년에 제작된 올드보이는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2003년에 제작된 장화홍련, 2005년에 제작된 달콤한 인생 등은 해외에서 리메이크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래요. 관객수가 증가하면 큰 시장이 형성되죠. 그 시장을 상대로 또 한국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제작된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국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화 산업의 생산성도 덩달아 굉장히 올라가 버렸죠. 소비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 안 했으면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이어졌나요? 영화 산업도 발전했고 나아가 또 수출로 이어졌잖아요. 대기업이 극장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운영하던 극장들은 결국 파산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극장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었다. 뭐 그땐 그렇죠 뭐. 또한 관객수가 폭발하면서 영화 제작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양질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죠. 일반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영화 산업도 이제 부흥했잖아요. 그로 인해 영화 제작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수출로까지 이어져 국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사실이죠. 극장 수가 준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산성 좋은 기업이 일자리에서 보다 많은 임금을 제공하죠. 통상 뭐 좋아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극장 사장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대기업이 극장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았으면 영화 산업의 번영은 불가능했다. 그래요. 단순히 뭐 중소기업 보장해야 된다. 내수시장에는 접근하지 마. 극장 산업에 투자하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결과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래요. 1990년대 이전 모든 한국인들은 생활필수품을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에서 구매했다. 지금은 구멍가게 없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기 힘들죠. 구멍가게는 과자, 라면, 담배, 술 등을 파는 상점이었다. 상점이다. 구멍가게 하나하나는 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1982년 11월 23일 롯데쇼핑이 서울 약수시장 앞에 롯데세븐을 개점하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편의점이라고 불리는 구멍가게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롯데세븐은 3개까지 늘어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984년 모두 폐점했다.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죠. 1989년 동화산업이 사우스랜드사와 제휴하여 코리아세븐을 설립하고 서울 올림픽점 1호점을 열면서 구멍가게 산업에 도전했다. 이어서 1990년 회밀리마트, LG유통 등이 등장하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사실이죠. 80년대 초반에 실패했지만 후반에 성공하죠. 2023년 기준 편의점은 5만 5천 개가 넘을 정도로 전통 구멍가게를 대체했다. 그래요. 대기업이 진출한 편의점은 전통적인 구멍가게에 비해 깨끗하고 서비스가 다양했으며 24시간 영업했다. 구멍가게는 달랐죠. 서비스는 어떤 게 있었나요? 카드 결제 이런 건 구멍가게 안 되는 거죠. 택배, ATM, 즉석식품, 그래요. 컵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했는데 전통적인 구멍가게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요. 대신 상품가격이 구멍가게에 비하면 비싸면 비싸지 싸지는 않았다. 그렇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쌀 수는 없는 거죠. 1980년대는 한국인들이 다양한 소비를 하지 않았고 싼 곳만 찾았기에 롯데쇼핑의 편의점 진출은 실패했다. 초반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뭐 그 시대 사람들은 뭐 다양한 소비를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뭐 주로 뭐 싼 곳만 찾아다녔다.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1990년에 이르면 한국인들이 다양한 소비를 원하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기업들의 구멍가게 진출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요. 소비 패턴이 바뀐 거죠. 한국 편의점 산업에서 노하우를 터득한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여 국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CU는 해외에만 점포가 700개 이상 있고 몽골에서만 500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그 내수시장을 단순히 내수시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면 또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또 그걸 관리하는 또 직장이 생기는 거죠. 양질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국내에서 소규모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막 기업이 커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세계적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서 뭐 수출까지 하는 게 좋은가요? 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은 있는 거죠. 그럼 뭐 별도로 뭐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은 대형마트에 집중 투자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자체를 대체하는 수단이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에 투자했고 롯데그룹은 롯데마트에 투자했으며 삼성그룹은 홈플러스에 투자했다. 홈플러스는 주인이 바뀌죠. 각주에 달아났어요. 전통시장은 거리에 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실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시켜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가동시켜 따뜻하다. 그래서 그래요. 장 보는 것보다는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게 훨씬 낫죠. 환경이. 또한 극장, 도서관,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쇼핑하는 문화가 생겼다. 그렇죠. 그 한때는 그래요. 쉬는 날 마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뭐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이제 얻게 됐죠. 아니 뭐 일자리가 줄어드냐는 거예요. 대형마트에서 사람 고용해서 안 쓰냐는 거예요. 다 쓰죠. 계약도 하고 대형마트에서도 뭐 상자 묻어서 장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2000년대 후반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은 갈수록 줄어만 갔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고 전통시장 상인들 인구는 제법 많았다. 그땐 그랬죠. 생존의 위협을 느낀 상인들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이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들 곳곳에서 수천 명의 상인들이 모여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단식 농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출출했었다는 거예요. 대표들. 상인단체가 결성되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통시장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했고 청원했다. 그래요. 이명박은 화났다. 예전처럼 공장 지어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라고 했더니 소상공인들 일자리만 없애는군. 현 시대는 대기업 육성이 맞지 않는 모양이야. 군사정부처럼 했더니만 대량의 일자리는 공급되지 않고 시끄럽기만 하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명박은 군사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개성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명박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도입했다. 또한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시켰다. 나아가 전통시장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농업도 보호하듯이 전통시장 상인들도 보호하죠. 우리 한국엔 그런 전통이 있죠. 이런 일을 벌였어요. 좀 더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 대표이사였던 이부진은 제과 베이커리 산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호텔신라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등은 그렇죠. 호텔신라 산하죠. 최고 등급의 5성급 호텔이었고 그러한 호텔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디저트, 샌드위치, 커피 등은 최고급 수준의 맛을 자랑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대중화해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날 거야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야 2010년부터는 자회사 본화비를 운영했다.
보나비는 호텔신라가 운영하던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 아티제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였다. 그렇죠. 대기업이 구멍가게 진출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제과점 진출하는 것과. 그거 잘 되면 뭐 또 세계적인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가면 판매할 수 있잖아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그래요. 막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소문을 들은 이명박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는 제과점 주인들도 들고 일어나겠어. 그리 생각한 이명박은 빵가게 하면 가만 안 둔다 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몇주 약간 말을 바꾼 거긴 하지만 뒤에 보자는 거예요. 재벌들이 빵, 물티슈, 순대 등으로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해 영세 자영업자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다. 하지 마라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명박은 대기업이 내수시장의 투자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생각했다. 2010년 12월 13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1년 9월 27일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처음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품목에는 세탁세제, 골판지 상자, 재생타이어, 장류 등이 있다. 뭐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거. 그래요.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장이 정운찬은 품목 제한을 넘어 대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협력업체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정운찬은 어떤 뭐 목표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다. 그거는 혼자 먹지 마라. 나누어 줘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명박의 정책과 정운찬의 발언은 삼성그룹의 사업 전략과 맞지 않았다. 이에 관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는 불만을 표시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잘못된 말이죠. 아니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우찬의 말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업체가 있다.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삼성에도 공급하고 LG에도 공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허접한 중소기업은 어떤 한 기업에만 납품하겠지만 그럼 삼성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있어요. 애플이 큰 이익을 내면 초과 이익을 내면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잖아요. 이익을 나눠야 되냐는 거예요. 상식 밖의 얘기인 거죠. 그런 거는 각 기업이 알아서 하는 각 기업은 각 기업인 거죠. 그래요. 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 국가냐 이러면서 한마디 한 거죠. 살펴보았듯이 이명박은 집권 상반기에는 군사정부를 계승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면모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포퓰리즘 정부를 계승하여 돌연변이 세력 인사의 면모를 보였다. 그래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죠.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또 여러 기업들과 또 연결이 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경쟁에서 패하면 생산성이 더 좋은 기업이 또 살아남고 어느 기업이나 다 그런 일은 겪는 거예요. 대기업이라서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명박이 처음에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면모를 보이지만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더라. 이건 완전히
돌연변이 세력 인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똑같죠 뭐.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이 투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실상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투쟁해서 승리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항상 승리하냐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대기업이 투자하더라도 생산성이 나쁘면 투쟁해서 패배하며 사라진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성공했고, 대형마트에 진출했던 대기업은 생산성이 쿠팡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실제로 매출이 급감한 홈플러스는 재무위기를 맞았고 현재 기업 회생 진행 중이다. 한때 대형마트가 굉장히 잘 나갔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할 것 없이 지금 홈플러스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버렸죠.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1984년에는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했나요? 구멍가게보다 전통적인 구멍가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서 1990년대에는 성공하죠. 대기업이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벤처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쿠팡이 이제 어느 대형마트를 하는 어느 대기업보다 이제 더 잘 나가잖아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면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대기업이었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면 또 사라지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기업 생태계라는 거예요.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는 무척 많다. 아니 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했지만 검색 기술과 플랫폼 운영 능력이라는 생산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당시 이미 거대한 자본을 가진 여러 대기업들도 포털 검색 시장에 진출했지만 기술력과 운영 효율을 해서 네이버에 미치지 못해 모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대기업이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같이 경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 SK, LG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던 포털 서비스는 하나둘씩 사라졌고 투자했다가 졌잖아요. 지금은 네이버 같은 기술 기반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이란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고, 생산성이 좋은 벤처 기업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대기업이 됐죠. 수출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대기업이 되고 또 더 이제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까지 이르면 수출까지 해서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 이명박은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이건 알지만 내수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요.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원래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했나요? 영국에서 제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뭐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 시대에 어떤가요? 가장 발전한 나라로 보기 어렵잖아요. 뭐 만들긴 만들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 산업을 막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차 몰던 사람들 장사 안 된다고. 자동차 산업을 제한을 많이 가하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면 어떤가요? 영국 산업에 큰 타격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 바뀐다. 그렇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무 환경이나 소득도 높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극장 산업이 성공하니까 영화 산업이 또 부흥하고 또 쿠팡이 또 잘 되니까 또 어떤 일자리가 생기나요?
또 배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한 소비자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더 질이 좋으니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제공하는 상품의 질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국가 전체 소득을 증가시킨다.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세계적 수준에만 이러면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러지 못하면 수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더 좋은 양질 일자리를 얻게 되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농업도 보호하면 안 되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성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러한 와중에 고통을 겪는 이들 또한 있는데 그러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을 일은 아니다. 이 저항 세력이 되죠. 막으면 국가 산업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또 다른 이름은 뭐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투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어떻게 되냐? 전체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생산성이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되니까 더 양질 일자리가 되고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게 되면 국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국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전 시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